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 소재연구정보센터 교육 IP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의 3주차 강의록의 나머지 후반부에 대한 녹화를 시작합니다. 강의록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과는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반부에 녹화를 한 부분이 앞부분이어야 하는데 부식의 어떤 전기화학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후반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후반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생각보다 꽤 길었습니다. 전반부를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3주차 강의록의 녹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공유를 해보면 이제 부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8가지라고 분류된 것은 이제 70년대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금속만 부식되는 게 아니고 고분자 소재라든지 뭐 이런 세라믹 소재도 부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종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뭐 간단히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되 전반부에서 설명드렸던 부식의 전기화학적인 특성과 결부시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균질 부식, 유니폼 코로존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 있죠, 뉴욕에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청동 조각상인데 이 청동 조각상 표면에 이렇게 청록색의 부식 생성물이 생겨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외관이 좀 미려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표면에 생성된 부식 생성물의 외관만 고려할 것이 아닌 것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 외관은 청동이지만 그 뒤쪽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의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좀 공유해서 해당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겉부분은 이렇게 이 안쪽에서 뒤에서 본 부분입니다. 바깥에서는 물론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청록색 부식 생성물이 이제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청동 조각상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의 조각처럼 보이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동이나 이런 구리 제품은 좀 강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뭐 금속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대신 이제 철강 소재는 강도가 구리나 이런 청동합금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이 청동 조각상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철제 어떤 그 지지대가 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공학적으로 볼 때 철제 지지대를 이렇게 청동 그 조각 앞부분에 청동 조각에 이렇게 붙여 놓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리베팅을 해서 청동 표면하고 뒤에 철제 지지 구조와 접합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청동으로 된 이 자유의 여신상하고
철제 지지대하고 사이에 전기적 접촉이 일어나는데, 전기적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해안가에 섬에 이 조각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닷바람이 불면 거기에 소금기가 섞여 있고, 아울러 습기가 이제 같이 여기에 침투하게 되면 습한 습기가 이제 어떤 전해질 역할을 하고 거기에 소금기가 용해가 되면서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잠깐 칠판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유의 여신상에 이렇게 철제 지지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구리로 만든 어떤 접합재가 있으면서 여기에 철제 지지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요거는 청동 조각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리로 리베팅을 한 결과 요 사이에 이제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부식 생성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는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술했을 때 이 환원 전위가 플러스 0.337V가 되고, 철은 같은 식으로 기술하면 환원 전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리는 환원되고 전체적으로 철은 산화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틈에 습기가 또 같이 녹아 들어가면 습기 플러스 바닷바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가 같이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O가 하나, 두 개, H가 두 개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식을 더하면은 FE가 이게 이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FE OH2가 되고, 또 FE OH2가 산소하고 이 수분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어떤 H2O에다가 아, 2분의 1 O2를 하게 되면은 2배 FeOH 3가 된다. 그래서 O가 3개, O가 6개, H가 6개.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6개. EH2O 같은데. H2O는 2개, FE가 2개. 뭐 이렇게 하여튼 개수가 맞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앞부분의 동영상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유를 해서 한번 아래 한글 강의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니폼 코로존은 여기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게 유니폼 코로존 표면에 이렇게 균질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께가 이렇게 아주 균질한 두께만큼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두께가 감소할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애당초 이 재료를 갖다가 사용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모되는 부식에 의해서 소모되는 질량만큼 더 두껍게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면은 이러한 부식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가 있다. 뭐 좋은 예가 핵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을 이제 담아서 하나의 무게가 고준위 폐기물을 이런 그 드럼통 모양의 실린더에다가 밀봉을 시킬 때 그 실린더 하나의 무게가 약 30톤쯤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지하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이제 사막인데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바다주의 야가 마운틴으로 이렇게 그 캐니스터를 보내가지고 이제 1만 년이 지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캐니스터, 용기, 그 금속 용기죠. 금속 용기를 뚫고 나와서 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뭐 그게 사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지금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균질 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종 금속을 접합을 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런 부식 일어나는 게 해수 분위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을 시켜서 담가 놓았을 때 관찰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구리하고 철을 갖다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같이 접합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것이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칠판에 좀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해제하기 전에 먼저 구리는 한 어디쯤 와 있냐면 저 밑에 와 있죠. 그리고 스틸은 아마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해수에서 가장 잘 견디는 소재는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흑연, 이거는 금속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백금 그리고 티타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바닷물 속에서 잘 견딘다. 공유를 해제하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종 금속을 접촉을 시켜서 바닷물에 담갔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금속이 이제 부식이 될까? 3페이지를 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바닉 시리즈가 있고 뭐 여기에서 올라갈수록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환원되기 쉬움.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산화되기 쉬움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갈수록 흑연이 있죠. 흑연. 그리고 백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티타늄은 해수에 담가도 전혀 부식이 안 됩니다. 거의 아주 해수에서는 견디기가 아주 잘 견디는 소재. 그래서 이 티타늄은 이제 배 선체, 고가의 어떤 선박을 제조할 때 쓰이겠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강도도 또 높기 때문에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이렇게 잠수함의 선체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깊은 바닷속에까지 잠수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잠수함은 300m, 200~300m 깊이까지는 잠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티타늄 합금을 선체로 사용한 이런
핵잠수함은 600m까지도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산화되기가 쉬운 놈으로는 이제 쭉 내려가서 뭐 마그네슘이 맨 밑에 있고, 아연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베릴륨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구리하고 철강을 예를 들면 구리가 한 이쯤 있죠. 그 다음에 철강은 이제 주석이 있고 그 밑에가 저합금강이라 그러고 저탄소강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닷물에 이종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킨 다음에 담갔을 때 경우 어느 금속이 뭐 산화환원 이런 개념은 사실 중성화학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산화 환원될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듯이 구리는 여기 있고요. 저탄소광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구리하고 저탄소광을 이렇게 아까 그림에처럼 원통 위에는 구리가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리가 환원됩니다. 그래서 접합을 했을 때 이 갈바닉 시리즈 위에 있는 소재는 환원되고 밑에 있는 소재는 산화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리가 환원되고 철이 산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좀 보시면은 크레비스 코로존, 틈부식이라고 합니다. 틈부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갈바닉 부식은 그냥 뭐 이종금속을 접촉시킨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접촉한 상태에서 부식 분위기에 집어넣었을 때 관찰되는 현상이었고요. 틈부식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재질은 하나인데 이 부품을 제조하는 어떤 형상이 이런 종류의 부식에는 취약한 그런 형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칠판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여기에 이런 건 이제 아까 갈바닉 부식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갈바닉 부식. 이제 세 번째는 틈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C. 이건 아까 이제 철 소재가 지워버렸는데 금속 소재가 철 소재일 때 부식 분위기에 담그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금속이 부식되고 또 다른 표면에서는 이제
아까 그랬죠? 이런 현상을 좀 따져보자. 이런 구조, 이것도 이제 뭐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이거죠. 밑에 있는 이 소재도 똑같습니다, 재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물 전체를 바닷물에 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은 이 전체를 해수에 담갔다 이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닷물 속에는 이제 NaCl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도 있고 산소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H2O도 많이 있겠죠. 여기에 산소도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걸 갖다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편의상 떼어놓고 설명을 하자. 여기에 산소도 있고 Cl-도 있고 여기 이제 금속입니다. 편의상 단일 합금이긴 하지만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속이 어떻게 되나? 일가 이온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제 전자를 내놓는다. 그럼 여기에서 금속 이온이 발생을 하면서 밑에 전자를 남겨놨겠죠? 그럼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되면은 전위가 낮아지니까 불안정해진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소모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소모되는가 하면은 환원 반응에서 반응물로 소모된다. 환원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산소가 전자를 환원시켜준다 이거, 전자를 소모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산소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틈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뭐 편의상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갖다 이제 틈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이제 크레비스. 틈 안에서 산소가 이렇게 환원 반응의 반응물, 산화제 아닙니까? 산화제. 금속은 환원제, 전자를 내주는 뭐 그런 물질이죠. 그래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환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틈 속에서도 산소가 환원이 되고 틈 바깥에서도 산소가 환원이 됐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틈 속에는 이제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가 금방 소모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산소라는 물질은 이 바닷물에 녹아 있는데 이 틈 바깥에 있는 바닷물에는 산소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데 이 틈 안에 산소는 공급되기가 쉽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소모되면 이제 고갈돼 버린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저 틈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하이오 주립대학 그 폰타나 연구소 자료인데 사용에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동영상에 잠깐 이렇게 공유해 보시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틈 속에서 금속이 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이런 것이고, 이거는 틈 바깥에서 금속이 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틈 속에 산소가 처음에는 이렇게 환원 반응에 소모될 만큼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 틈 속에는 어떻습니까? 산소가 하나도 없고 금속만 용해되고 산소는 이 바깥에, 틈 바깥에서 환원되고 틈 속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화 반응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틈 속과 밖에서 공유를 해줘야겠습니다. 틈 안과 밖에서 금속의 산화와 산소의 환원이 모두 일어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틈 속에는 산소가 싹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틈 속에서는 환원 반응은 못 일어나고 이제 산화 반응만 일어난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거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산소는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속만 계속해서 녹아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금속이 용해가 되는 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금속 이온은 이 틈에 쌓이게 됩니다. 틈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틈 속에 산소가 고갈돼 버린다. 그래서 틈 내에서는 산화만 일어난다. 그래서는 산화 반응만 일어나고 틈 외부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모두 일어난다. 그래서 틈 안에는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구두로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 이 틈부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따져볼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틈 안에는 금속 이온만 생겨나 있고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산소가 없으니까 틈 바깥에서는 이러한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틈 속에 이렇게 금속이 막 용해가 돼서 이빨 빠진 이런 손실된 금속의 질량이 2차원 형상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지각될 수 있겠죠? 그럼 M 플러스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양이온들이 틈 속에 쌓이면은 음이온 Cl-이온, 이거 바닷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Cl-이온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끌어오면은 이 M 플러스하고 Cl-이온이 모여서 또 바닷물에는 물 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수 분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수 분해,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M 플러스 Cl 플러스 H2O는 MOH 플러스 H 플러스 Cl, 이렇게 H 플러스 Cl 이온 분위기가 틈 속에 생겨나면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속은 더욱더 많이 용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속이 용해가 계속 일어나고 아주 이렇게 밖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이렇게 틈 속에는 굉장히 금속이 손실이 많이 되는 이런 모습이 틈부식이다.
요거 갖다가 잠깐 수업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켓이 들어있던 이런 틈은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돼 있죠. 옆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팅이라는 건 이거 뭐냐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렇게 Cl-이온이 들어있는 용액과 접촉했을 때 관찰이 많이 되는데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나쁜 그런 현상이죠.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면을 봤을 때 이 공식이라고 보통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거의 남겨놓지 않고 금속 소재를 다 뚫고 들어갔는데 인접한 부분의 소재는 멀쩡해 보인다. 근데 사실 이 구멍의 직경이 되게 작아서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관찰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손실이 될 수 있냐면 또 하나의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봐주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여기 가운데 코로전 피트라고 공유된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옆에는 멀쩡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리면 용기로서의 기능은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싹 새 나간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피팅도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콘텐츠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잠깐 공유를 해제하고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공유해드리면은 이건 아까 틈부식이었고요. 이게 이제 피팅이 된다 이거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인 게 지금 보이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접촉을 했죠. 원래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제 어떤 소재인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내식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주방기구에 많이 쓰이고 있죠. 철이 주방기구로 쓰이면 금방 시뻘겋게 녹이 쓰는데 수분이랑 접촉하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은 중성 분위기에서 물하고 접촉하면 거의 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소금물이 들어간 분위기에 접촉을 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왜 그렇게 중성 수용액 분위기에서는 잘 견디는가?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보호성 피막이 이런 걸 갖다 이제 부동태 피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패시브 필름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외부의 수용액 분위기하고 밑에 있는 금속과 이렇게 어떤 차단시켜주는 장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중성 수용액 분위기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피막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기화학적인 기구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수도 있고요. 피막은 현재 여기는 보호성 피막이 손상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보호성 피막이 손상됐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Cl-이온이 들어있는 바닷물 같은 경우에 해수 분위기,
물론 산소도 녹아 있겠죠? 바닷물에 노출됐을 때. 피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금속이 금방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런 손실을 본다. 그래서 그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멀쩡해 보이는데 보호성 피막이 손상이 되면 이게 밑에 있는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금방 산소가 고갈돼 버리고 아까처럼 크레비스 코로존이었죠. 금속만 계속 용해가 됩니다. 연접한 지역에서는 산소가 환원되고 있지만 보호성 피막이 손상이 된 이 금속은 금방 Cl-가 포함된 수용액 분위기에서 산소가 금방 고갈돼 버리는 즉시 금속 이온만 막 발생하는, 즉 금속이 부식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아까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양이온들은 Cl-이온을 이 안으로 끌어다 들이는 수가 있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가수 분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MOH가 형성이 되면서 H 플러스 Cl-. 가수 분해는 아까 여기에 반응식을 크레비스 코로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수 분해가 이렇게 일어난다. M 플러스 Cl- 플러스 H2가 MOH 침전이 되고 H 플러스 Cl-. 그러니까 굉장히 또 pH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속이온은 녹아나고 이 반응은 가속화된다. 자기 촉매적인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촉매적인 지가 만들어낸 이런 부식 생성물 M 플러스 이온이 물속에 바닷물 속에 Cl-를 끌어와서 물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수산화물은 침전이 되고 수소이온과 Cl- 이온은 계속 그 안에 쌓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pH가 낮아지고 또 금속이온이 더 생기면은 그 금속이온은 더 생기는 즉시 또 Cl-를 끌어와서 여기에 있는 가수분해 반응이 계속해서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처럼 일어난다.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촉매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금방 뚫려버립니다. 이런 일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피팅까지 설명을 마쳐. 이 피팅 현상도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되겠지만 이제 임시로 여기에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입계부식이라고 그래서 금속공학 지식이 있는 분들은 금속 결정이 하나의 결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많은 이런 결정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결정하고 결정이 만나는, 그러니까 그레인하고 그레인이 만나는 그 경계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레인이라는 개념은 3차원인데 그레인과 그레인이 만나는 것은 이제 2차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차원 결정립계에서는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좀 작아집니다. 금속 결정 내부의 코오디네이션 넘버에 비해서 결정립계에서의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작기 때문에 그 구조가 결정 내부보다는 좀 오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 금속 결정을 부식 분위기에 노출시켰을 때 결정보다는 결정립이 더 빨리 부식이 된다. 그래서 잠깐 공유를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피팅 다음에 이렇게 금속은 이렇게 많은 벌집 허니콤의 하나처럼 보여 육각형이 돼 있죠. 육각형 하나하나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육각형 둘이 만난 경계가 결정립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입계라고도 보통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 그림에처럼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 하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용접할 때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크롬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입계 부식을 이제 보다 실용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크롬의 용접,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과 연관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이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틸이 있고 용접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서 이 구조물을 바닷물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구조물을 해수에 노출. 이 구조물을 해수에 노출시켰더니 용접한 여기는 멀쩡한데 바로 옆에 여기에 용접 부위에서 좀 떨어진 이런 부분에서 이 부식이 관찰됐다. 여기가 부식 관찰.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금속 조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결정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 1, 뭐 결정 재질일 테니까 그냥 결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결정 내부의 크롬의 분포는 균질하게 돼 있다. 결정 내 크롬의 분포는 균질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결정립 계에는 크롬이 없어졌습니다. 결정립 계에 크롬이 고갈돼 있더라. 이 크롬이 고갈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해봤더니 이 까만 색깔의 어떤 CR23, C6라는 크롬 탄화물이 되어서 크롬 탄화물을 생성하는데 크롬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이라는 원소는 원래 결정 내부에 균질하게 분포를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그 금속을 수용액 분위기에서 차단시켜주는 이런 보호성 피막을 형성하는데, 그 보호성 피막을 만드는 주된 성분이 바로 크롬인데, 이 크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멀쩡한 크롬이 결정 내부의 분포를 골고루 분포를 해서 이러한 그 보호성 피막을 형성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저 그레인 용접을 할 때 700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에 탄화물이 생겨버린다. 크롬이 그러니까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고 결정 립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탄화물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까만 이렇게 어떤 타원형 물체가 보이죠. 이게 다 크롬 카바이드입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빗금쳐진 부분은 원래 여기에 크롬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용접하는 과정에서 700도 온도가 용접 부위에서 떨어진 이런 인접한 부위의 온도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냉각되면서 700도 원저리의 온도에서 이 크롬 탄화물이 잘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 빗금친 회색 지역에서는 크롬이 없기 때문에 부식 분위기에 노출됐으면 그대로 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강의 노트에 강의록 보시면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에 이렇게 금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식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유사하게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배위수가 그레인 내부보다 원자들의 배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롤링, 익스폴리에이션 오브 알루미늄 알로이스. 알루미늄만큼은 롤링하면은 이 그레인의 형상이 이렇게 롤링하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우선적으로 금속이 이렇게 부식이 돼서 생성물이 그레인 바운더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금이 간 부분에 부식 생성물이 들어찬다. 마치 여기 아까 설명을 할 때 하니콤처럼 보였던 이런 구조가 뭐 그레인의 2차원 구조라고 하면은 여기서 부식 생성물이 들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료가 깨지게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력 부식이라고 합니다. 응력 부식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재료를 설계할 때 이 정도의 응력은 견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료가 금이 가서 파괴가 되더라. 재료의 파괴는 결국은 뭡니까? 금이 가서 크랙이 전파가 돼서 결국은 크랙이 뭡니까? 연속적으로 파단면이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파괴 현상인데 이러한 그 응력 부식 현상은 치명적인 문제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졌다는 얘기죠, 재료가. 금이가 있으니까 깨졌습니다. 이 정도의 강도에서는 이 재료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식 분위기에서는 이런 그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 값에서 재료가 파괴가 되더라 이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재료마다 어떤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특정한 소재의 재료가 특정한 분위기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재료의 그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강도에서도 깨지는 그런 부식 분위기하고 재료의 짝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밑에 6페이지 메뉴에 이렇게 강의록 보시면은 환경 기인 균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응력 부식 균열도 그 중에 포함되고 수소 취성이라는 것도 있고 부식 피로. 이 부식 피로는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알로하 항공의 플라이트 243인가요? 243이 1988년 4월 28일에 동체 윗부분이 싹 다 날아가 버려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비행기는 결국 착륙은 무사히 했지만 폐기가 되어버려야 하던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됐다. 피로 파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페이퍼 클립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하면 금속의 피로 현상에 의해서 깨진다. 근데 이러한 부식 피로는 해안가를 날던 이런 하와이는 이제 해안가에 섬이 있기 때문에 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해수가 바람에 유입돼 버린다. 그러면 해수 분위기가 이렇게 바닷바람이 이 비행기의 동체에 접촉하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반복하면은 비행기 동체 소재가 피로 현상에는 당연히 노출되는데 이 바닷바람에 들어있는
소금기, NaCl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같이 습기와 혼합되면은 전해질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두랄루민 합금입니다. 알루미늄하고 구리 합금으로 된 동체가 피로 반복되는 방향이 반대인 하중에 계속 노출되면 설계치보다 훨씬 낮은 강도에서 깨져버립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유된 강의록을 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려고 하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은 Cl- 분위기에서 피로 현상이 반복되면 더 낮은 강도에서도 깨지고, 이 황동은 이제 총알의 탄피 재료로 많이 쓰는데, 총알의 탄피가 이제 일선으로 보내지기 전에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을 때 그 방청제를 같이 이 탄약을 포장할 때 씁니다. 방청제의 소재는 이제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황동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강도에서도 황동이 깨지게 만들더라. 그리고 이 철제 보일러가 가성소다, 뜨거운 가성소다, 끓는 가성소다 분위기에 노출되면은 철 소재가 금방 이렇게 깨져버리더라. 이런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부식 균열인데, 응력 부식 균열이라고도 하고 환경 기인 균열이라고도 한다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코로전 포티그, 부식 피로가 항공기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의 예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총알이 이제 어떤 현상이 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총의 탄환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소총의 탄환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형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인장 응력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성 기체, 그러니까 탄약 상자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인장 응력만 놓고 보면은 이 이게 황동이죠. 이게 황동 소재인데, 육사 황동이라고도 하고, 60% 이제 불이 뭐 40% 아연 이렇게, 아니면 뭐 70, 30일 수도 있습니다. 실산 황동은 그런 조선인데, 저기가 이제 인장 응력을 받고 있지만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으면 저 탄피가 깨진단 말입니다. 1차 대전 때 이 독일에서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렇게 응력을 받고 있으면은 설계치보다 훨씬 낮은 응력에서도 이게 깨지더라. 이런 것이 이제 관찰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식 피로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원인이 이제 함께 복합되어 작용하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식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어떤 현상이 관찰됐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플라스틱 소재도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분위기에 노출되면서 또 힘을 받을 때는 이렇게 깨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도 응력을 받고, 그리고 부식 분위기에 부식성이 아주 높을 때는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면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전기화학 메커니즘은 작용하지만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좀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분위기에, 즉 배관의 내부에, 금속 배관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관의 표면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보호성 피막이 생기는데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부식 생성물이, 이게 보호성 피막을 이루는 부식 생성물이 마모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노출된 금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속이 심한 이런 어떤 유체에 의해서 깎여버린다. 마치 강의 유속이 빠르면 강 바닥이 깎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가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 특히 심한가 하면 이렇게 어떤 이물질이 여기 배관에 쌓여버리면 여기에 배관의 유체가 흘러가는 단면의 면적이 줄어들죠. 이 단면이 준 부분에서는 유체가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라진 유체의 속도가 기역자로 된 부분에서는 운동량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충격량이 최대가 되겠죠. 이 기역자로 꺾인 부분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빨라진 유체의 충격량이 제일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식 생성물, 즉 보호성 피막으로 작용하는 부식 생성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금속 소재가 이렇게 현저하게 손상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 요인에 의한 부식이다. 화학적이나 기계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유체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어떻다? 유체 내의 압력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압력이 어떻습니까? 낮은 유체하고 압력이 높은 유체의 경계에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포가 생기면 이 기포가 점점 유체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기체 성분의 분자들을 점점 많이 모으게 되면 이게 기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커진 기포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금속의 표면에 생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에 생겼던 어떤 보호성 피막을 깨뜨리죠. 깨뜨리면은 그 밑에 금속이 노출이 돼서 역시 유체하고 물리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유체가 금속이 깎여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떤 하중이 위에 있는 구조물에 가해졌으면 밑에 있는 구조물하고 이렇게 어떤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 구조물과 하얀색 구조물하고 밑에 있는 커다란 회색 구조물과는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밑으로 가해지는 응력에 의해서, 하중에 의해서 밑에 있는 구조물이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깎여나갑니다. 깎여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계면에 있던 어떤 보호성 산화물 피막이 깨져나가면서 그 밑에 금속이 노출되죠. 이러한 산화물 입자들이 마치 어떤 표면을 가는 데 쓰는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깎여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적 침출, 셀렉티브 리칭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황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황동은 이제 구리하고 아연이 이렇게 특정한 비율로 혼합된 합금인데 황동에서는 이제 구리보다는 아연이 보다 산화되기가 쉬운 그런 성분이 되고요. 회색 주철에서는 이 철이 훨씬 더 산화되기가 쉽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철하고 흑연 중에서는 이제 철이 산화돼서 나오기가 쉽고요. 구리하고 아연이 혼합된 황동에서는 구리가 더 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 이걸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선택적 침출을 지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은 이 전자현미경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황동입니다. 황동의 색깔은 원래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되는데 이 위에 보면은 이게 노란 색깔이 갈색이 되어 있죠.
밑에는 밝은 색인데 위에는 어둠침침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연이 선택적으로 녹아나갔다는 얘기죠. 구리하고 아연 중에서 구리는 남아있고 아연은 녹아나갔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균질하지 않고 아랫부분은 밝고 위에 부분은 어둠침침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크기가 작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 침출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나중에 아마 16주 차 중에 16주 중에서 상당한 어떤 비율을 차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페이지 밑에 있는 자동차의 연료 탱크하고 연료 탱크가 왼쪽에 있는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엔진으로 공급해주는 배관, 이렇게 보면 부식이 되어 있다. 이걸 왜 이렇게 되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즘은 이제 연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의 부품이나 차체 구조를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데 이 알루미늄 합금 또한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합금이기 때문에 원소의 분포가 있어가지고 알루미늄하고 구리 이런 소재가 같이 존재할 때는 알루미늄은 산화가 되고 구리는 이제 환원되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금속 소재가 전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길에다가 제설제를 뿌립니다. 제설제가 근데 자동차 차체 밑으로 튀어들어오죠. 튀어들어오고 눈도 같이 거기서 튀어들어오면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동차 하부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개의 금속이 전기적 접촉하고 있을 때 제설제 성분하고 수분이 같이 날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그림처럼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관찰되는 부위가 설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이제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 잠깐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이제 고위도 지방에서 저런 게 문제가 되겠죠. 눈을 빨리 녹여야만 이게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 탱크와 이제 배관 소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연료 탱크가 있고 여기에 배관 소재가 이게 재질이 틀릴 때 이제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제설제가 눈, H2O는 눈 아닙니까? 그렇죠? H2O 솔리드, 이게 눈입니다. 이게 플러스 제설제. 제설제는 CaCl2가 보통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배관은 금속 B가 될 수 있고요. 연료 탱크도 이제 금속 A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A 소재와 B 소재가 이렇게 배관이 B 소재, 밑에 있는 연료 탱크는 A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제설제가 튀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H2O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H2O 피막에 뭐가 녹아 들어간다? CA2가 이온과 Cl- 이온이 용해가 되면은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온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엔 또 산소가 공기 중에 있고
여기에는 물 분자도 있고 산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A, B 중에서 활성이 큰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되고, 그리고 전자는 소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산소가 환원되면서 전자를 소모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접합 부위에서 활성이 큰 금속이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아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차체 부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알루미늄 합금 내부에는 이제 원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역시 그 제설제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A, 여기에는 뭐 B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 중에서 여기에 당연히 수분이 같이 날라왔겠죠. 누는 결국은 수분이기 때문에 H2O가 이렇게 피막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산소도 있고, 여기에 제설제의 성분인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칼슘 이온도 있고 염소 이온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A하고 B 중에서 여기에 이 부분이 더 이제 활성이 크면은 B의 표면에서는 산소만 환원되고, 산소가 환원되고, A는 부식된다 이거죠. A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차체가 가볍게 되는 그런 합금이지만 이것도 부식에는 겨울에 특히 부식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예방해 주려면은 결국은 저 차체 밑에 제설제가 튀어서 닿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보호성 코팅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겨울에 이렇게 눈이 덮인 이런 제설제에 의해서 눈이 녹은 이런 지역을 주행한 다음에는 차체 하부를 아주 철저하게 세차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3주차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3주차 동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입니다.